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김종필의 승리 1963년 5월 11일 공화당은 서울시내 교동국민학교에서 연설회를 가졌다. 군중은 9일 전의 야당 집회 때에 비해 절반 정도인 약 15,000명이 모였다. 이효상, 윤치영 등 연사들이 박정희 의장의 민정참여 당위론을 주장해도 청중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연사들이 미국의 원조 정책을 비판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찾자고 할 때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1963년에 들어와서 정치활동이 자유화되면서 언론의 정부 비판도 가혹해졌다. 예컨대 1963년 5월 16일자 조선일보는 5.16 혁명 두도를 기념하는 정치, 경제, 역사학자 좌담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의 제목은 군사정부의 실적을 비판하는 내용 일색이었다. 군사혁명 두돌, 잘해보려고 애는 썼는데 이념이 없었던 공약, 실패로 돌아간 경제정책, 중대성명이 남발된 것도 큰 흠, 민정이양의 방법, 군 지지 필요 운우는 어불성설. 사회자도 미안했던지 좌담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가운데는 혁명 2년의 공은 없고 과만 추리신 것 같군요 라고 했다. 박정희는 정치활동의 재개와 함께 언론의 정권 비판이 거세지자 언론은 잘하는 것은 묵살하고 못하는 것만 찾아내 침소봉대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박정희는 지난 2년간 경제개발계획의 착수, 울산공업센터 공사 착수, 각종 구조개혁, 외자 도입, 자립심의 고치 등 도약의 발판을 놓았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집권기간을 연장하고 정치 안정만 보장되면 조국 근대화를 이룰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던 박정희로서는 언론과 야당의 전면적 비판과 부정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 후 학생, 언론인, 교수 등 지식인들에 대한 그의 거부감은 때로는 경멸적으로 표현된다.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는 산업공상의 신분질서를 상공농사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는 현대의 사적 계층인 지식인층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5월 20일 박정희는 강원도 황지에서 황지 본선 개통식에 참석했다. 통리, 심포리 간 8.5km를 연결하는 이 철도 공사에는 험준한 지형 때문에 11개의 터널을 뚫어야 했다. 21개월의 공사기간, 연 인원 85만 명이 들어간 이 철도 부설로서 중앙선이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 경북, 영주, 강원도, 철암을 거쳐 북평, 강릉까지 연결됐다. 대관령 동부지역의 발전과 이 지방의 석탄 개발 촉진에 중요한 수송선이 완성된 것이다. 혁명정부의 의욕이 담긴 이 철로 준공식에 참석한 박 의장은 치사를 하기 위해서 단상에 오른 뒤 단아의 정렬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마치 조회 시간에 학생들을 야단치는 교장처럼 말했다. 본인이 치사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여기 책장에서 보고 느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에서는 반드시 애국가 봉창,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 뒤에 와 있는 인사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도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었고 애국가를 부를 때도 따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런 행사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사회를 맡은 분이 지금부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시다. 모든 분들은 저 뒤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전부 오른손을 왼가슴 위에 얹어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의를 표합시다.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이 식이 끝난 다음 마지막 순서 다음에 사회자는 다시 한번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봉창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는 5월 21일 오후 육군 수뇌부를 교체했다. 참모총장 김종호 대장을 합참의장으로, 1군 사령관 민기식 중장을 참모총장으로, 1군 사령관에는 장창국 2군 사령관을, 2군 사령관에는 김용배 참모차장을, 참모차장에는 김계원 국방부 운영처간보를 임명했다. 박 의장은 자신의 민정참여 노선에 제동을 걸었던 박병권 국방장관을 김성훈으로 교체한 데 이어 박병권과 보조를 같이 했던 김종호마저 이선으로 물러나게 한 다음 그 후임에 박 의장의 민정참여를 촉구해온
민기식을 안침으로써 군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박 의장의 마음이 공화당을 떠난 것 같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공화당은 사방에서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김재춘의 중앙정보부는 한편에선 범국민정당 결성을 지원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김용태, 강성원 등 공화당의 핵심 인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구속했다. 김용, 박준규, 김재순 등 공화당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은 김재춘이 밀어주던 범국민정당으로 옮겨갔다. 혁명 주체 세력의 전국 모임인 5월 동지회도 공화당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범국민정당은 군민합작이란 명분은 좋았으나 이념의 공유가 안 된 이질감을 해소할 수 없었다. 혁명 주체 세력과 그들이 경매를 맞지 않았던 구 정치인들이 손을 잡고 혁명 정신을 계승할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니 여론과 언론의 뒷받침을 받기가 힘들었고 공화당 같은 튼튼한 하부 조직과 지방 조직을 갖춘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공화당은 내외의 도전에 직면하여 오히려 내부 단결과 개혁을 강화하고 있었다. 말썽 많던 사무국 조직을 감축했다. 유급 직원 1,300명을 4분의 1로 줄였다. 당원 확보 운동도 전국적으로 벌여 5월 20일까지 20만 명을 넘겼다. 정일권의 후임으로 주미대사로 떠난 김정열 의장 후임에는 노련한 윤치영이 의장으로 임명됐고 정책위 의장 자리에는 법학교수 출신 백남옥이 앉았다. 정구영 총재, 윤치영, 백남옥은 박정희의 마음을 공화당 쪽으로 돌려놓으려고 안간힘을 다 썼다. 외유를 떠난 공화당의 산파 김종필을 이어 공화당을 이끌던 정구영 총재와 윤치영 의장은 1963년 5월 하순 성공적인 광주지방 연설회 후 박 의장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박 의장에게 공화당과 범국민정당 중 양자태계를 요구했다. 이미 김재춘 정보부장의 범국민정당 운동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박 의장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했다. 이렇게 발표해 주십시오. 박 의장은 정구영 총재를 면담한 자리에서 내가 믿는 정당은 민주공화당뿐이다. 더욱더 당세 확장에 힘을 써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고 말입니다. 박정희 의장은 최고회의 이유락 공보실장을 부르더니 발표문을 구술시켰다. 이유락 실장은 이러시면 곤란해집니다. 각하께서 범국민정당을 만들어보라고 하셔놓고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은 공화당뿐이다. 이 말씀만 빼시죠. 더욱더 당세 확장에 힘써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다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이 발표가 나가자 5월 23일 범국민정당 창당의 막후 책임자 김재춘 정보부장은 기자들에게 그 발언은 정구영 총재의 방문에 대한 의례적인 반응일 뿐이다라고 말한 뒤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공화당은 민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5월 27일 서울시민회관에서 공화당은 1427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당대회를 열었다. 정구영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의당 박 의장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해야 하겠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보류해 주었으면 한다는 박 의장의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토의사항으로 대회가 진행되었을 때 서울의 홍원표 대의원이 긴급 동의 발언을 했다. 의사 일정을 변경하여 박 의장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여 통보하자는 요지였다. 흥분한 대의원들이 이 제안에 동의하여 즉석 기립 표결로서 박 의장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정구영 총재, 윤치영 의장, 김동완 사무총장은 급히 박 의장을 만나고 와서 이렇게 보고했다. 박 의장께서는 수락할 용의가 있으나 필요한 절차가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화당은 재빨리 기선을 잡고 박정희의 선택을 기정사실로 만들어갔다. 6월 10일 범국민정당 추진 세력은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발기 준비대회를 갖고 위원장의 구민주당 구파 출신 소선규, 부위원장의 공화당 탈당파 출신 김용우를 추대했다. 14일에는 당명을 당시 일본 여당과 똑같이 자유민주당으로 정했다. 발기 준비위원들의 출신 성분은 그야말로 빙탄의 혼재였다. 안동준 등 전 자유당 출신, 조영규 등 야당인 민정당 탈당파, 김재순 등 공화당 탈당파, 고기봉 등 민주당 탈당파 등등. 박정희가 그토록 염원했던 신세대의 참신한 정치 세력 구축과는 한참 먼 얼굴들이었다.
당시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이상우는 이런 인상기를 남겼다. 세종로 내거리에 있던 의사회관 3층 범국민당 사무실은 각계 정치 세력의 집산지와도 같은 인상을 풍겼다. 활발한 움직임과 여기에 드나드는 기라성 같은 정객들의 얼굴에도 불구하고 이 범국민정당 운동은 기자들 눈엔 돛대기 시장, 기회주의자들의 집결체인 것처럼 보였다. 군민합동의 안정세력 지향이란 당면 목표만 있을 뿐 그 위에 서 있어야 할 조직 철학이 없었다. 때문에 이념보다는 다분히 실익을 내다본 기회주의적인 이질 인사의 집합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컸다. 똑같은 관제 여당이면서도 공화당이 5월 동지회와 범국민정당의 도전을 물리치고 박정희라는 기수의 간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3파 김종필의 승리이기도 했다. 5월 동지회와 범국민정당이 이렇다 할 이념을 갖지 못하고 잡다한 계열과 출신의 집합체로 변한 반면 공화당은 김종필 주도의 사전 조직을 통해서 조국 근대화란 뚜렷한 이념을 공유하는 정치 집단을 전국적으로 확보해놓고 있었다. 여기에다가 증권시장 조작으로 마련한 든든한 자금이 있었다. 김종필이 군정시대에 1년 먼저 당을 조직했다는 점도 다른 급조된 정당에 비해 큰 장점이었다. 김종필이 악역을 맡아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확보한 이념과 자금, 그리고 인재로 해서 공화당은 3파의 손을 떠나서도 스스로 위기를 돌파하는 자생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박정희는 공화당과 범국민정당 그리고 5월 동지회를 서로 경쟁시켜 2달 정도 그 능력을 시험해보다가 7월 4일 자민당은 공화당과 합당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미 우위를 확보하고 있던 공화당은 당대 당의 통합을 거부하고 자민당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입당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 내 엄민영, 이갑성 등 친공화당파는 자민당 잔류파와 헤어지고 공화당과 합류했다. 7월 12일 박 의장은 범국민정당 창당운동의 실질적인 지휘자였던 김재춘 정보부장을 무임소 장관으로 돌리고 후임에는 친김종필 공화당 노선의 맹장 김영욱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박정희는 이로써 군부와 공화당 그리고 정보부를 박, 김 라인으로 재정비하여 선거체제를 갖췄다. 박정희가 1963년 7월에 들어서서 공화당과 친김종필 세력을 중심으로 권력 구조를 재편성하고 선거체제를 갖추자 세뮤얼 버거 미국 대사는 당황했다. 김종필 세력을 박정희와 떼어놓고 가능하다면 민간인들이 정권을 잡도록 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던 버거 대사는 7월 15일 미 국무부에 종합분석 및 대책을 건의한다. 버거는 이 비밀 전문에서 박정희의 이번 조치로 외유 중인 김종필이 조기 귀국할 가능성이 있으며 친공 전력을 가진 인물들의 영향력이 강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는 반대 세력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기습적인 행동으로서 현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상황 변화로 군사정부를 대체할 세력이 필요할 때에 대비해 반대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버거 대사는 미국 정부가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군사정부의 재정 안정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대 1,500만 달러의 원조 집행을 보류하기로 한 결정을 고수할 것, 증권 조작 사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 같은 군사정부의 과오에 대한 미국 언론의 관심을 자극할 것, 김종필의 귀국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 등을 건의했다. 김종필은 이런 수레를 했다. 그때 버거 대사와 CIA 한국지부 요원들은 엉뚱한 첩보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박 의장을 이집트의 나기부, 나를 나기부를 추방한 나세르로 오인한 듯 했습니다. 우리를 반미 민족주의자라고 단정한 선입견이 너무 오래 갔어요. 그 뒤 버거 대사는 월남에서 부대사로 일했는데 그때 가서 만나니 자신이 한국 상황을 오판했다고 고백하더군요. 이 무렵 김종필은 파리에 머물고 있었다. 미국 CIA 요원들이 자신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나는 보좌관과 함께 파리의 한 아파트에 월세 $80짜리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개미가 많아 약을 뿌려놓고 나가곤 했어요. 일주일쯤 여행을 한 뒤 돌아와 보니 실내 장식이 바뀌고 개미는 사라지고 아주 근사하게 변해 있어요. 관리인을 불러서 따졌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더 줄 수는 없다.
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관리인이 됐든 선생님은 못하는 분이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얼마 뒤 미국에 들렀을 때입니다. 뒤에 CIA 부장을 지낸 콜비가 그땐 아시아 담당 국장인데 마중을 나와 저를 사교 클럽으로 안내를 해요. 내가 당신들은 파리에서도 나를 따라다니던데 라고 하니 콜비는 웃으면서 이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으니 오늘은 그것이 없을 거요 라고 웃더군요. 김종필의 외유로 허전해진 박정희의 주의를 채우면서 새로 등장한 정치 참모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은 이우락 최고회의 공보실장과 엄민영 최고회의 의장 고문이었다.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 출신인 이우락은 예비역 육군소장으로서 장면 총리 직속의 중앙정보위원회 책임자로 있다가 군사혁명을 만나 한때 투옥됐다. 김종필이 그를 풀어주고 영자신문 코리아 리퍼블릭을 발행하던 대한공론사 사장으로 앉혔다. 김종필이 떠난 후 이우락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 의장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한 자문과 건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 비로소 그의 명석한 상황 분석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군에서 정보 분야에 오래 근무해온 이우락은 최고회의 대변인으로서 기자들과 상대하면서 세상 물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됐다. 엄민영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박정희보다 2살 위였다. 경북고교 전신인 대구고보를 졸업했다. 뒤에 박정희 대통령의 직계가 되는 공화당 4인 체제의 2사람 백남옥, 김성곤은 엄민영의 대구고보 동기생이다. 일본 규슈 제국대학에 재학 중 고등문관시험의 행정과에 합격하여 20대에 전북 임실 무주군수를 지낸 엄민영은 광복 후에는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냈고 5.16 혁명이 났을 때는 참의원 의원으로 있었다. 박정희는 혁명에 성공하자 구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맨 먼저 엄민영을 고문으로 발탁하여 그의 조언을 들었다. 조용한 독서인이기도 한 엄민영은 국정을 넓게 보고 전략적이고 철학적인 조언을 해줄 만한 학식, 경륜,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다. 엄민영은 범국민정당 조직되는 김재춘과 함께 구 정치인들을 끌어들이는 일을 하다가 박정희가 공화당을 선택하자 범국민정당 내에 친공화당파를 이끌고 공화당에 합류하는 데 앞장섰다.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던 김성곤 전 자유당 의원에게 귀국을 독촉하여 1963년 11월 26일에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도록 한 이도 엄민영이라고 한다. 민정이양 과정을 거치면서 박정희 의장 주변에는 경북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한다. 엄민영, 김성곤, 백남옥 이외에도 이효상, 박준규, 신현확 같은 이들이다. 경북 인맥의 창설 멤버에 해당하는 이들 6명은 모두 경북고의 전신인 대구고보 동창이다. 경북지방은 인구가 많은 데다가 오랜 전통의 인류 명문고는 경북고 하나뿐이어서 인재가 많이 모였다. 이 학교 출신들은 또 관료나 정치가 또는 장교 지망률이 유달리 높았다. 대구와 인연이 많은 박정희는 자연스럽게 이런 인재풀을 이용하게 된다. 역대 장관 40명, 역대 국회의원 64명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수장을 모두 배출한 경북구 전성시대는 새 군인 출신 대통령 시대와 겹친다.